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장은요, 국제자본이동과 거시경제정책 운용이라는 장을 다루는데요. 교과서로는 6번째 챕터죠. 혹시 미리 예습해 보셨나요? 예습해 보신 분들은 멘붕 오셨나요? 되게 어려워요. 예. 그 어려운 이유는요, 거시경제를 안 배워서 그렇겠죠. 모형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참 국제금융론 가기는 저로서도 좀 에러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게 거시를 다 배우고 일로 넘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기초 없이 이걸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또 이해 없어도 잘 이해시키도록 강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애로가 있지만 어쨌든 잘 강의해 보려고 하고요.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네, 국제자본이동과 거시정책 운영인데요. 여러분, 국제자본이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왜 이루어지고 현재 경향이 어떻고 이 얘기는 벌써 저번 장에서 다 다뤘어요. 근데 왜 갑자기 거시경제정책 운영이냐 하면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한 장의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ISLM이 뭐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서 가장 이상적인데요. 다 알면은 그래도 최소한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제4장에서요. 어떤 걸 배웠냐 하면요. 환율이 경상수지랑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가 좋잖아요. 그죠? 다시 볼 수도 있고. 네, 다시 보십시오. 잠깐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경상수지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경상수지는 쉬워요. 여러분 환율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 이거였잖아요. 원론에서 배우는 게.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근데 진짜 잘 돼?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탄력성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환율과 경상수지 관계에 있어서 탄력성을 이용한 모형이 마샬 러너 조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제이커브 효과라는 제이커브 이펙트도 배웠고요. 그리고 환율과 경상수지 관련이 있어서 교두보 효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쉬웠는데요. 비교적 조금 어려웠던 게 환율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엄밀히 말하면은 국민소득이라는 표현 썼지만 이제 GDP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 모형이 그때도 어렵다고 생각했고 직관으로만 이해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4장에서 배웠던 환율과 국민소득 간의 관련은요, 사실은 재화시장만 고려했었어요. 금융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6장에서는요, 과거의 4장에서 배웠던 환율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다가 국제자본이 이동된다고까지 고려한 게 이번 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렵죠. 이유는 4장에서 우리 환율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으로도 공부 안 했는데 직관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그 모형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형에 관한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가? 자, 써놨듯이 재화시장 뿐만 아니고 붉은색으로 써놨는데 화폐시장까지 이번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케인즈 모형이 있어요. 그게 ISLM입니다. 이거 되게 테크니컬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자율을 매개로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결정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ISLM 모형이라고 하고요. IS라는 게 이 재화시장 모형이고요. 화폐시장이 대표되는 게 이제 LM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낸 걸 ISLM 모형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모형이에요. 여기다가
새로운 모형을 추가합니다. BP 곡선이라고요. ISLM에다가 BP 곡선을 추가한 모형, 이 모형 이름이 먼델 플레밍 모형이에요. 경제학에서 되게 유명한 모형입니다. 근데 이해는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니 ISLM을 배워야지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적으로 먼델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레이건 행정부 때 그 레이건 행정부의 그 일종의 말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러죠. Supply Side Economist의 이 거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좋았죠. 왜냐하면 레이건 행정부 8년 동안에 경제 번영을 이루었으니까요. 뭐 그리고 본인도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니까. 그래서 이 ISLM에다가 BP 곡선을 추가한 소위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지고 이 국제 자본 이동이 있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환율, 이자율, 거시경제 정책 이걸 이 모형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자, 내용은 이래요. 이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국제 간 자본 이동이 활발한 현대 경제를 더 잘 분석하겠죠. 왜냐하면 화폐 시장을 고려했으니까. 그리고 정책 효과도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배우는 게 이제 플레밍 모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고정 환율을 전제로 한 모형을 조금 더 확장한 거고, 그리고 관리 변동 환율 제도화에서 외환 시장 개입, 이렇게 배우는 게 전체 6장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의 모형 개요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 하면은요. 아까 먼델 플레밍 모형의 큰 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생산물, 화폐, 국제 수지, 그죠? 그냥 보기만 할게요. 여러분 이 되게 수학 나오면 뭐야라고 하는데 잘 보셔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게 수학이에요. 보시면 생산물 시장은 자 보세요. CIGNX죠. 원래 맞죠? 사실 그거 그대로예요. 근데 다만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이 C라는 거는 소비잖아요. 소비라는 건 여기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이게 괄호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변수예요. C에 영향을 주는 변수죠. I는 투자잖아요. 투자는 이자율의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치고 I라고 쓴 거고요. G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 변수니까 아무것도 안 썼고, 여기 CA인데 원래 이제 NX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경상수지라고 썼고,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는 두 가지 영향을 받겠죠. 예, 전체 Y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이게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 환율에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여기 P라는 게 물가잖아요. 위에 있는 P 에스터리스크는 외국 물가, 그 다음에 자국 물가니까 이 실질 환율이겠죠. 환율인데 물가를 고려한 요게 실질 환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물 시장을 저 모형을 쓸 거고, 화폐 시장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데 그 MVPQ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예, 여기를 P를 이렇게 빼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자율에 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Y랑 I랑 이렇게 변수로 놓은 거고, 여기다가 먼델 플레밍 모형은 BP 곡선이라고 국제 수지 곡선을 하나 그립니다. 국제 수지 곡선이라는 게 국제 수지가 크게 나오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거든요. 근데 경상 수지에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Y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겠죠. 경상 수지, 그죠? 그리고 자본 수지는요, 뭐냐면 아까 자본 수지 그 전에 자본 이동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본 이동할 때 뭐의 영향을? 이거 3장에서도 나왔는데 이자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율 차이 이렇게 이걸 변수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생산물, 화폐, 국세 수지를 다 고려해서 어떻게 이게 정책 변수에 따라서 그래프들이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라는 모형입니다. 일종의. 대략 모형에 관한 그 개요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변동환율화에서는 뭐 항상 충족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요거 되게 로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을 쓰고요. 공식적으로는 변동환율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조금은 개입을 해요. 가끔은 부인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 변동 환율제에 우리나라는 조금 가까워요.
뭐 완벽한 변동 환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의외로요. 고정 환율을 쓰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 고정 환율이에요. 일종의. 이거는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 고정 환율 하에서는요. 보세요. 만약에 고정 환율을 고집한다고 하고 여기서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고 볼게요. 여러분 고정 환율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은 외환이 넘치죠. 맞죠? 그죠? 이 외환이 그대로 다 국내 화폐로 바뀌어서 국내에 풀 경우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 봐요.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요. 로직은 경상수지 흑자로 보면은 외환의 초과 공급이죠. 그죠? 예, 외환의 초과 공급이고요. 외환의 초과 공급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 가치가 그에 영향을 주니까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매입을 한다는 화폐 공급이 증가되죠. 여러분 여기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죠. 어떤 대가예요? 화폐 공급이 증가죠.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라는 거를 이 모형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좀 스피디하듯 나갈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ISLM 모형부터 설명해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저희 거시경제학이 필수도 아닌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 개요는 이렇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모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그 먼델 플레밍 모형은 케인스의 모형의 국가 간 자본 이동을 고려한 모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산물 균형 IS에다가 화폐 시장 균형 LM으로 구성되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케인스에서는 이제 국제 수지 중에 자본 수지를 뺐어요. 왜냐하면 자본 흐름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건데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이걸 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 수지를 경상 수지 플러스 자본 수지로 정의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BP 곡선을 고려해서 그렸는데 이제 내용은 이래요.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고정 환율제에서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 경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자본 이동성이 없거나 낮거나 높거나 이런 시나리오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 환율제에서의 예를 들면 확대 금융을 펼치면 어떻게 하느냐? 자본 이동이 없는 경우,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어떻다. 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제 변동 환율 제도야. 변동 환율 제도에 있어서 확대 재정을 펼치는 경우, 그리고 변동 환율 제도에서 확대 금융을 펼치는 경우, 이런 시나리오들을 사실 이 모형에서 제공을 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요 전체 모형 설명은 그냥 개요만 설명하고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랑 이제 관련 있는 중국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마 중미 관계의 금융 쪽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해 가겠죠, 그죠? 자, 슬라이드를 제가 그래서 따로 좀 몇 개를 놨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슬라이드는 폴 크루그만 교재를 좀 참조했어요. 자, 보시죠.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중앙은행과 불태와 외환시장 개입. 우리 교과서에서는 저거를 중화 개입이라고 하고요. 이 폴 크루그만 교과서에서는 이제 번역서에 보면 이제 불태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태화. 자, 이게 영어의 번역인데요. 잠깐 볼게요. 일단 내용부터. 외환시장에서 외화채권의 매입과 매각은 모두 국내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맞죠? 물가 상승한다거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은행은 이러한 영향을 상쇄시키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중앙은행은 종종 외환시장 개입이 국내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외국 자산과 국내 자산을 거래한다. 이런 정책을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 혹은 불태화 정책 혹은 중화 개입이라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일단 용어부터 볼게요. 일단 영어에 sterilized란 단어가 있죠. 이거에 sterilize라는 동사고요. 명사형이
sterilization이에요. 그래서 중화 정책 혹은 불태화 정책을 영어로 sterilization polic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시면은요, 이게 중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화라는 게 뭐냐면 그쵸? 개 중화 수술 시키잖아요. 개 아시죠? 개 중화 수술. 그죠? 예, 이게 sterilize가 불임 수술이 sterilize란 뜻이에요. 불임. 예, sterilization 하면은 불임 수술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쨌든 참 그죠? 그래서 번역을 이제 중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불태화 이렇게 합니다. 이 태가 이제 태아할 때 태자예요. 불태화라는 건 이제 그 임신을 못 시키게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왜 이런 용어를 썼냐면 어떤 정책을 썼을 때 다른 정책에 영향을 못 가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번역을 말씀드린 대로 중화 혹은 불태화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sterilization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요걸 좀 볼게요. 요로직을 좀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요로직은 사실은 중국이 이래요. 중국이. 여러분 중국은 그 경제가 뭐 지금은 뭐 그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져 가지고요. 예, 뭐 G2 이런 말도 쓰죠. 중국이 사실은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00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거든요. 뭐 그때부터 중국 경제는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막 10%를 막 달성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좀 그 뭐 강의 중간에 쓸 말은 아니지만 거의 미친 듯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한 2015년까지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중 전쟁 그 무역 전쟁이 나는 고전까지 굉장히 물론 그 후반부에 경기가 좀 둔화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예요. 물론 미국이 여러 번 통상 압력을 넣어요. 아, 니들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은 협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실 그 인민폐 가치를 올렸죠. 올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정환율제인데 이 고정환율제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러분 변동환율제가 좋을까 고정환율제가 좋을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중국은 고정환율제야. 근데 고정환율제 장점도 꽤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수출 수입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야. 여러분 우리 환율이 굉장히 변하잖아요. 사실 수출 수입하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어때? 고정돼 있으면 안정성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고정환율제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시죠. 중국이 아까 고정환율제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있으면 수출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환율제도 실시하는 것 플러스 2000년대부터 중국이 WTO도 가입하고 시장개방약속화에서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경상수지를 엄청나게 봐요. 맞죠? 그죠? 경상수지를 엄청나게 봅니다. 경상수지를 엄청나게 본다는 것은 중국 본토 내에 미국 US 달러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바꿔줘.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 외환 매입이죠? 왜냐하면 업체들이 수출을 해놓고 이민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이민폐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돈도 풀고 직원 월급도 주고. 그죠?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 입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거예요. 맞죠? 자, 외환을 매입해. 외환을 매입하면 당연히 화폐 공급 증가하죠. 만약에 외환 매입해서 화폐 공급 증가, 외인 매입해서 화폐 공급 증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고정환율제도 유지하고 싶어. 근데 인플레이션은 원하지 않아. 대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요. 인플레이션에 무지무지 민감해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경향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 추구한다고 볼게요. 그럼 통화량을 억제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외환 매입으로 인해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데 화폐 공급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을 팔아야 돼요. 맞죠? 국내 채권 매각. 보이세요? 자, 여러분 크게 볼게요. 중국이 두 가지 제도를 유지합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면은요. 중앙은행의 이 자산 변동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뭐냐면 국내 자산은 팔고 해외 재산은 매입하고. 맞죠? 맞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말씀드린 대로 중화 개입, 스테릴라이제이션 펄러시라는 거죠. 아까 여기 써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종종 외환 시장 개입이 국내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맞죠? 이해 가셨죠? 국내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 흑자를 계속해서 봐서 국내 통화가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 뭐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외국 자산과 국내 자산을 거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봐봐. 외환은 외국 자산입니다. 외국 자산은 사고 국내 자산 채권이죠. 이걸 매각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불태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Sterilization Policy라고 한다. 이제 이거 이해 가셨죠? 제가 하나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요. 중국이 계속 이렇게 15년을 했겠죠. 맞잖아. 미국이랑 무역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계속 흑자를 보는데 흑자 달러 계속 들어와. 이때마다 계속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거를 매입을 했고 화폐 공급을 증가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국내 채권을 계속해서 매각해 온 거예요. 이러면 인민은행 입장에서 엄청난 US 달러가 있겠네. 맞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아니잖아요.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래서 이 돈으로 대부분 뭐 했어요? 대부분 미국 채권 산 거예요. 국채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제1 채권국이야. 그죠? 중국에 빚 갚아야 돼. 왜냐면 미국 채권 엄청나게 샀거든. 그러면 중국은 미국 채권을 미국 애들이 이뻐서 샀을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 구조에서는 반드시 채권 사야 돼요. 그럼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막 한참 벽화되고 있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가끔 뭐 이 기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오해하셔가지고 잘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중국의 무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안 사는 거야.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미국 국채를 산 거는 이 구조, 다시 말하면 일종의 불태화 정책에서 계속 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렛대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예. 학문적으로 좀 배우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심화 있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막 뭐 기사 가끔 이렇게 잘못 쓰시는 분들은 예 저한테 그 국제금융론을 안 배워서 네 그렇습니다. 예 교과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예 사실 그 좀 국제금융론 좀 어렵죠. 되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과에서도 이제 되게 3학년 과목에 포진이 돼 있는데 예 좀 이해하셨죠? 이 부분 그죠? 예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불태화 정책이라고 한다. 중화 개입 정책이다. 이렇게 그 하고요. 그냥 객관식 문제 하나 한번 내봤어요. 한번 볼게요. 또 그 객관식 문제 한 번씩 이렇게 다뤄봐야지 긴장감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매입했다고 하자. 달러를 매입하네요. 이때 원칙적으로 불태화 정책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정확히 설명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거 이해하셨죠? 불태화 정책을 쓴다는 건 뭐냐면 화폐 공급 증가잖아.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매입을 하면 화폐 공급 증가죠. 그러면 화폐 공급 감소 아니야. 화폐 공급 증가지. 화폐 공급 증가에 대응해서 뭐라고요? 채권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 국내 채권 매각. 이렇게 해서 파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요. 통화 안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채권이 있어요. 중국에도 당연히 있고요. 이게 통화 안정 채권입니다. 시중에 있는 화폐량을 줄이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야죠. 그럼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통화 안정 채권이에요. 가끔가다 뉴스나 경제신문에서 통화 안정 채권을 얼마 발행했다. 통화 안정 채권을 또 얼마 발행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통화 안정 채권을 매각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객관식 문제도 하나 이렇게 다뤄봤어요. 그렇고요. 요거는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통화 정책과 고정 환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요 전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하려면 이렇게 자산 규모를 반대로 매입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예를 들면 그만둔다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고정 환율제를 하는 순간 뭐냐면은 환율을 늘 요 상태로 유지하려면은 모든 외환을 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만큼 항상 매입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외환을 매입하는 거는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화폐 공급은 어디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데. 원래요. 화폐 정책은 어느 때 쓰죠? 경기를 붐하거나 붐된 경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화폐 정책이잖아요. 근데 고정 환율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통화 정책을 쓰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제 말 맞죠? 그래서 환율을 고정시키면은요, 국내 이자율 조정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원리고요. 이 경제학의 원리는 정책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아 이런 정책 없어요. 아까처럼 고정 환율의 장점이 꽤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수출 수입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안정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어떤 대가야? 이 국내에서는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순간 화폐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왜? 화폐 정책의 포커스가 환율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고정 환율을 있는 국가들은요, 국내 이자율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하에서는 확장적 통화 정책 무력성 명제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사실은 요거를 제가 말로 풀었는데 뭐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모형으로도 풀 수 있어요. 폴 크루그만 책에서는요. 이 고정 환율하에서의 확장적 통화 정책의 무력성을 DDAA 혹은 AADD 곡선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DD 곡선은 뭐냐면 이제 생산물 시장 균형이고 AA 곡선은 자산 시장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형인데 이 말씀드린 대로 국제 금융론은 모형들이 각각 연구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델 플레밍 모형을 소개했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ISLM 곡선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BP 곡선 긋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AADD 모형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고정 환율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에도 제한을 받는데요. 참고적으로 재정 정책은 아무래도 화폐 정책보다는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AADD 목선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정 환율로 해서 재정 정책은 변동 환율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정 환율 정책에서는 이걸 유지하려면은 화폐 정책은 포기하고요. 예, 재정 정책을 대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 중앙은행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준비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때 국제 수지 위기가 있지 않으면 국제 수지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정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남거나 그거를 국내 화폐로 계속해서 사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일종의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외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에서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 자산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외환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이제 요 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